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첫 접종 대상자는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입니다. 그다음 요양병원 입소자와 직원들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며칠에 어떤 백신일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제 백신 공동체인 코백스가 제공하는 화이자 백신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을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달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먼저 맞게 됩니다. 1호 접종자는 다음 달 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분기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 요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130만 명이 접종을 시작합니다. 2분기에는 일반 병원 의료진과 약사, 장애인과 노숙인, 65세 이상 등 900만 명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어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경찰, 교육시설 종사자, 일반 성인까지 접종이 확대됩니다. 4분기는 미접종자나 항체 형성이 안 된 재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기간입니다.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우선 접종 대상자는 접종 기관과 시기가 일괄 확정돼 대상자들에게 통보됩니다. 3분기에 접종을 시작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 예방접종 정보 제공 홈페이지나 1339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확정해야 합니다. 접종 장소는 백신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냉동시설을 갖춘 250여 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집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관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전국 만여 곳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 입소자처럼 이동이 어려운 경우엔 방문 접종이 제공됩니다. 계획대로라면 11월엔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고 집단 면역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집단 면역에 관해서는 개별 백신의 효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참여율입니다. 정부는 특히 백신 접종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 시기가 외국보다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백신 접종이 임박하면서 궁금해지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지 여러 궁금증 박선화 기자가 답해드립니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 백신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이 유력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2월 초에 5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인데 특례 수입을 적용하면 식약처 허가 없이도 빠른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말 75만 명분이 우선 공급되는데 식약처 허가와 국가 출하 승인이 난 이후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하는 백신 종류를 골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백신 공급량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고려해 백신별 접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 국민의 70% 접종이 목표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많은 국민들이 맞게 하기 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열이 나는 등 건강상 문제 때문이라면 회복된 뒤 다시 예약해 맞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백신을 거부하시거나 이런 기회를 드렸지만 접종에 응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후순위로 과거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격리 치료 중인 경우라면 다 나은 뒤 최소 석 달 뒤쯤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필수 공무나 경제 활동 때문에 출국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2분기부터는 우선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순서에 따라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 반응 여부 관찰을 위해 접종 뒤 최소 15분 정도는 접종 기관에 머물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에 따라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국가가 보상합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 신속함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체는 2차 접종 뒤 7일에서 14일 뒤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면역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직 알 수 없어서 백신을 맞아도 유행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잘 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에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TCS 국제학교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교회에서 20명 넘게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규모가 제법 큰 교회라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6월 마이클 조 대표가 직접 찾아와 교육 과정을 홍보했던 광주 안디옥 교회. 전국에서 지금 약 200개 교회가 직접적으로 조인했고 약 1000몇 개 교회가 이걸 함께해요. 교회가 더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결국 교회는 협약을 맺었고 IM 선교회의 방과 후 교육 과정인 CAS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기에 앞서 이 교회 부목사는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7km 정도 떨어진 광주 TCS 국제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부목사는 교인 400여 명이 모인 대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교회 교인 38명과 가족 1명이 모두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TCS 국제학교와 대면 예배를 거치며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검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명단을 확보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로 기숙사 안에 머물렀던 TCS 국제학교 확진자들과 달리 교인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교인 수만 800명이 넘는 안디옥 교회는 작년 8월에도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 동안 교회를 폐쇄하는 동시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CS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연쇄 감염 사태로 지금까지 광주에서만 19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에만 TCS라는 이름이 들어간 IM 선교회 시설이 3개 있습니다. 그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교육시설도 종교시설도 아니었습니다. 식당, 사무실 아니면 그냥 주택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운동장 없는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당국에서도 이들의 존재를 알 수가 없던 겁니다. 우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를 운영해온 한마음교회는 교인 숫자가 20여 명 수준인 소규모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예배당과 학교로 쓴 5층짜리 건물은 이 교회 목사가 직접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은 1층 한 곳이었고 지하와 2, 3층을 모두 국제학교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내줬습니다. 이 건물에서만 학생과 교직원 등 117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이 건축물과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예배당이라는 1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TCS 국제학교 학생이 교육받던 지하층은 제조업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다 상가 건물이었죠. 예. 개척교회예요. 역시 39명의 확진자가 속출했던 광주 에이스 TCS 국제학교는 지난 18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 3층 건물은 목사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한 빈내리 교회 역시 교인은 19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은 친인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가 함께 있는 이 건물의 용도 역시 사무실과 단독주택입니다. 두 교회 모두 규모가 작다 보니 종교시설 등록은 하지 않은 겁니다. 사정이 열악한 개척교회로 시작했지만 과감하게 국제학교를 운영해온 겁니다. 특히 2018년 한 발 앞서 TCS 국제학교를 시작한 한마음교회는 외부의 기숙사를 따로 둬야 할 정도로 학생과 교직원 숫자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이게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유학을 보내주겠다, 뭐 영어를 원어민 불러서 하겠다. 교단 예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못했고. 이와 관련해 교회 측은 건물이 종교시설로 등록이 안 된 사실은 몰랐으며 국제학교를 운영한 것은 종교적인 선의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여기저기로 불똥이 튀듯 번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교회 목사가 광주 TCS 국제학교를 방문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 4층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 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감염의 진원지는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광주 TCS 국제학교로 추정됩니다. 이 교회의 50대 담임 목사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 TCS 국제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교사님들이 주로 보니까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 IM 선교회 관련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 교회에선 직접 기숙학교를 운영하진 않았지만 IM 선교회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27일에는 대전의 IM 국제학교 교사가 이 교회를 방문해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에선 당시 교인들을 상대로 국제학교에 대한 설명회가 함께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의 교인 자녀 7명은 광주 TCS 국제학교를 다녔고 2명은 안성 TCS 국제학교, 1명은 대전 IM 국제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산시는 교회를 찾았던 62명을 모두 조사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36명 검사 결과 양성 6명, 음성 30명, 2차 22명 검사 결과 22명 전원 음성, 금일 1월 28일 나머지 4명을 대상으로 3차 검사를. 또 전남 순천에서도 광주 TCS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낸 가족 가운데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IM 선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면서 감염 경로가 복잡해질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말로 연기했습니다. 예상대로 IM 선교회 때문인데 이 확산세가 일시적일지 아닐지 하루 이틀 더 판단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30명이 추가돼 전국 3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전 IM 국제학교와 광주 TCS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집단 감염은 경남 양산과 경북 울산 등 전국 5개 시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 집단 감염의 여파로 지난 22일 3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497명으로 이틀째 5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2.7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를 낮출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감염 추세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 확실한 안정세 달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북 안동의 태권도장에서 32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IM 선교회와 무관한 집단 감염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정부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던 거리두기 조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리두기를 좀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좀 있어 왔는데 대전, 광주 그리고 부산 등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 때는 가족 단위 소모임들이 이제 다방면 다중 접촉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가족 간 전파 상황이 확 늘어나게 되면 통제를 못 해요. 제사나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같이 또 음복하고 이런 식사 다 하시잖아요. 어제 열린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지금의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다만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10시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내일로 예정됐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주말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정부가 3월 새학기부터 유아 또 초등학교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에도 매일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도 가급적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수능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코로나 대책을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남궁 진혁군.
지난해 처음 접한 원격 수업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엄마는 집에서 선생님의 역할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제가 옆에 없으면은 자꾸 이제 자세가 흐트러진다거나 아니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다른 걸 자꾸 하려거나. 학교 가는 날이 적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에 친구 만나도 더 어색해지지 않을까. 교육부는 감염률도 낮고 학교에 적응도 필요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매일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이하일 때 한해서입니다. 등교 수업은 철저한 학교 방역 속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등교 수업의 확대는 철저한 학교 방역이 전제되어야 하며 고3도 거리 두기 2.5단계까지는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초등 3, 4, 5, 6학년과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은 2단계와 2.5단계에선 3분의 1만 등교하는 거리 두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특수학교와 전교생이 400명을 넘지 않고 학급당 인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거리 두기 2.5단계까지는 등교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방역과 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이 추가 배치되고 한반 30명 이상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급에는 과밀 해소를 위해 기간제 교사 2,000명이 투입됩니다. 학부모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이 마무리돼가는 올 하반기에도 전면 등교를 실시할지 여부는 지역 내 감염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발의 이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 법관 탄핵안은 국회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이 174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법리적,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한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의 후에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72시간 안에 표결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전망인데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타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인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판결문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박근혜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당초 판결문은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다른 뉘앙스로 수정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적 행위로 판단했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도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또 다른 탄핵소추 대상으로 꼽혔던 당시 재판장 이동근 판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에 강풍까지 불면서 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중고차 매장 앞 도로. 운전석 문이 열린 25톤 덤프트럭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중고차 매장에 줄지어 서 있던 차량 16대가 연쇄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전 내리막길을 달리던 덤프트럭은 눈 녹은 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던 다른 트럭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중고차 매장을 덮친 겁니다. 앞차 덤프트럭 뒷공문을 들이받고 그리고 이제 격식하면서 내려온 건데 브레이크 오일이 터졌나 봐요. 밑으로 쫙 깔렸더라고. 4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고속도로. 진짜 길 미끄러웠나 봐.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문산고속도로 설문 졸음쉼터 근처에서 승용차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혔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하게 멈췄으면서 2차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사고 난 걸 보고 섰는데 맨 뒤에서 오던 트럭이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그 세대를 이제 충격을 한 거죠. 신호등이 쓰러지고 철골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강풍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공사 현장에선 강한 바람에 공사장 외벽이 날아가면서 60대 여성이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1층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외부에서 안 보이게끔 아마 가림막을 이제 설치해놨을 것 같아. 그게 이제 바람에 이래 넘어간 거예요. 오늘 하루 서울에서 39건, 경기도에서 67건의 대설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풍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력은 거의 태풍급입니다. 밤사이 서해안에는 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 부산 영하 6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모레까지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방역정책과 엇박자 우려가 있다며 견제했던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이르면 3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른바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고심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초 계획대로 설 명절 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설 대목에도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지역 상인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고 방역 상황을 감안해봐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입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중소형 업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단 지급받으면 석 달 안에 써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우선 온라인 신청부터 받고 현장 수령은 3월부터 가능합니다. 이 지사는 당의 요청을 고려해 열흘간 숙고했고 어젯밤 당과 총리실에 이 같은 결정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게 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보편적 지원 정책을 우려했던 이낙연 대표도 이번엔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위 의장에게 사전 설명을 해주셨어요. 당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차 때와 비슷한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검토되고 있다며 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로는 보편 및 선별 지원을 합쳐 20조에서 많게는 30조 이상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여성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결국 하루 만에 사과하고 문제의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조 의원을 제소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조선시대 후궁글을 삭제하고 고민정 의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표현 자체가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취지는 옳았다는 거냐며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과라고 할 수도 없고 내용의 진정성도 없습니다. 자신의 취지는 옳은데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민의힘에도 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측도 아직 형사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틀째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과야말로 선거가 다가오자 마음에도 없이 급조한 사과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출당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책임 있는 조처가 따르지 않는다면 민주당 스스로 사과 호소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위도 이른바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하며 당 지도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다만 조수진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최 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확인서가 허위였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 딸의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결론난 데 이어 아들의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겁니다. 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번씩 총 16시간 문서 정리 등을 했다고 돼 있는데 재판부는 하루 평균 12분을 일했다는 얘기라 정상적인 인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인턴을 본 직원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증언으로 밀어 저녁 6시 이후 혹은 주말에 몇 번 나온 게 전부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대학원 입시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이 막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상급심을 거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더구나 최 대표는 총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문제의 인턴 확인서는 진짜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역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 입시에 쓴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재판부는 달라도 증거나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이들 재판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작년에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것보다 자녀한테 일찌감치 증여하는 걸 선택한 영향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 증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대대적인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호가가 40억 원 넘는 전용 면적 156제곱미터, 48평형이 지난달 32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시세에 비해 대폭 싼 값에 거래된 건데 이런 경우 상당수는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한 가족 간 거래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지금은 40억 이상 보셔야 돼요. 12월 달에도 그 금액이 나올 게 없었어요.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 1천여 건. 2019년보다 43% 급증해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매물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했지만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증여한 주택은 부모가 처음 집을 살 때 어떤 돈으로 구입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임대를 낀 집을 증여한 경우 보증금을 부모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지는 않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소자 등에 대한 상시 검증을 실시하고 주택 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검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코로나 집콕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신종 호황 업종이나 뒷광고 수입이 의심되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탈세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왠지 주식 안 하면 손해볼 것 같다는 지인들 때문에 이제는 예금, 적금, 펀드보다 무조건 주식이라는 인식이 파다한데요.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이고 이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임성원 씨는 지난해 군인 적금을 깨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군인 적금 금리는 연 5%. 시중에선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고금리지만 주식 수익률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한 평균 40% 정도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군 장병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만든 군인 적금은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가입자 수와 금액 모두가 줄었습니다. 통장에 넣어둔 돈이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다 증권사 계좌에 다 넣어놨고 이제 조금 남은 적금도 그냥 깨고 그냥 주식 예수금에 넣을까. 직장인 경세준 씨도 3년째 붙던 적금을 깨서 지난해 동학개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적금을 다 해지하고 전부 다 주식에다가 하고 있죠.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저축의 의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적금은 아마 평생 안 들지 않을까. 지난 한 해 시중 5대 은행 예금 적금에서 빠져나간 돈만 12조 원. 코로나로 인한 최저금리에 주식 화랑까지 겹치면서 이중 상당액이 증시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금리가 낮아버리니까 그럼 돈을 거의 잃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적금 들듯이 뭐 우량주,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주식들을 조금씩 사서. 펀드도 시들합니다. 높은 수익률로 인기였던 사모펀드는 잇따른 환매 중단 사태로 불신이 커지면서 재작년 말 24조 원 가까웠던 개인 투자액이 1년 만에 6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적립식 펀드를 비롯한 공모펀드의 개인 판매 잔액 역시 2조 7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대신 늘어난 건 증시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대신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선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찾아볼 수 있는 정보도 엄청 방대하고 자기만의 로직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굳이 안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올 들어 개인이 사들인 주식은 24조 원어치. 작년 한 해 동안 매입한 규모의 37% 이상을 올해 한 달도 안 돼 사들인 겁니다. 금융권에선 개인 자금이 과도하게 주식으로 쏠리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붕괴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와 실물 경기 간 괴리가 이미 상당히 커져 있다며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의 경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흔한 만큼 자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병원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면서 탑승객들이 20분 넘게 갇혀버렸습니다. 24인승인 이 승강기에는 당시 시신 한구와 유족들 이렇게 10명 남짓 타고 있었고 이 20분 동안 극심한 공포와 호흡 곤란을 호소했는데요. 병원 측은 승강기 업체를 탓하고 이 업체는 한쪽으로 몰려 탔다면서 탑승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밤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11층. 엘리베이터 안으로 시신 한구가 옮겨집니다. 장례 지도사의 안내로 유족 10명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화면이 덜컹거리더니 승강기가 이내 멈춰버립니다. 조금 전 숨진 고인 옆에 다닥다닥 붙어선 채 꼼짝없이 갇힌 유가족. 답답함과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7분 뒤쯤부터는 물을 마시고 운구대에 기대 부채질을 해봅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고 한 남성은 벽을 짚고 괴로워합니다. 공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눈이 돌아서 이렇게 넘어갔을 상황이었어요. 저희 조카는 이제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숨도 못 쉬는 상황이 오고. 결국 이들은 22분 만에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극심한 공포까지 느꼈지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떠한 답변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담당자가 없다.
뭐 연결 중이다, 어디 갔다 계속 서로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서울대병원 측은 엘리베이터 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 유지보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거는 다 그쪽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업체 오티스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었고 피해 보상도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승객들 탓이라는 겁니다. 현화 중이 되니까 그 스위치가 동작을 했다. 엘리베이터는 그래 이상이 없다. 업체 측은 취재진에겐 사고 원인조차 못 밝히겠다고 했다가 대응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뒤늦게 입장문을 통해 안전장치가 작동해 멈췄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4명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갑자기 멈춰서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람 몰렸다고 멈추면은 그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쪽에 놓은 것도 아니고 그걸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수상한 무언가를 넣다가 들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두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지만 이 교사는 지금도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사가 태연하게 음식에 무언가를 털어넣는 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사는 오히려 교육청에 직위 해제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유치원 복도, 교사 한 명이 급식통으로 태연히 다가갑니다. 왼손으로 반찬통 뚜껑을 열더니 다른 손으로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쥐고 있던 걸 샅샅이 넣으려는 듯 손가락을 비벼 떨어내기도 합니다. 엿새 뒤 점심시간 직전에도 아이들 급식판에 뭔가를 뿌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턱이 없는 6살 아이들은 밥을 더 타가며 신나합니다. 먹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 먹지 마 하면서 거기 아이들 계속 더 먹어요. 이물질을 집어넣은 사람은 교사 박모 씨. 박 씨는 수사 초기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맹물을 넣었다고 했다가 CCTV 화면이 나오자 최근 진술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상수에서 내 손에 뭐가 묻어서 한 거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경찰이 유치원 안에 있는 CCTV를 살펴보니 박 씨가 아이들 급식에 뭔가 집어넣는 장면이 지난해 11월에만 5번 확인됐습니다. 6살 반에서 2번, 특수반에선 3번이었습니다. 앞서 박 씨 책상에서 나온 약병 8개에선 모기 퇴치제와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두드러기와 두통, 설사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인 아이들이 속출했습니다. 끈적끈적한 그 기름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화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죠. 복통하고 설사라는 작용이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키는 면역작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유치원생 약 50명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아이는 17명. 대부분 5살에서 7살 사이입니다. 빙빙 돈다는 식으로 어지럽다고 해서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었고 아이가 이제 알러지 반응으로 굉장히 가려워해서 연락이 끊긴 교사 박 씨는 교육청엔 직위 해제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복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뭔가 또 교육청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아이들하고 분리를 시키는 게 급하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경북에 있는 한 절에서 60대 어머니가 자신의 30대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폭행하고 1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주지 스님을 비롯해 3명이 이런 가혹한 폭행을 목격했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가해자인 부인의 행동과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밤 경북 청도 부근의 팔조령 고개 2층짜리 건물에 있는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곳에서 심장과 숨이 멎은 남성을 발견했는데 발견 당시 남성의 몸은 눈에 띄게 차가웠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남성은 이 절에서 2달 전부터 숙식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5살 권모 씨. 꽤나 차가운 느낌이었다. 멍이 많이 들었어. 그냥 진짜 온몸이었어. 온몸.
단순한 호흡곤란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외부 힘에 의한 과다 출혈, 온몸의 46%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한 권 씨의 어머니 64살 김모 씨는 구타를 하던 중 아들이 쓰러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이 CCTV를 살펴보니 이미 몇 시간 전 어머니는 아들이 생활하던 거실 한복판에서 길이 1m짜리 대나무로 2시간 40분 동안 아들을 때렸습니다. 도망가면 붙잡아 또 때리고 아들이 쓰러졌는데도 50분간 지켜만 봤습니다. 쇼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어머니의 변명이었습니다. 권 씨가 절에서 규칙을 어겨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가 화가 나 매질을 했다는 설명. 경찰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받아들여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4차례나 낙방한 권 씨를 이 절로 데려간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얘 엄마가 네 시험 또 떨어졌으니까 절에 가서 정신 차리면서 살아라. 아마 이래서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7명씩 있다 그랬어요. 귀신 1명 띄내는데 주당 100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 받겠다. 신도 상당수가 합숙 생활을 하는 이 절은 등기부등본에는 엉뚱하게도 목욕탕과 사무실로 등록돼 있습니다. 주지 스님과 신도 2명은 당시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뭘 한 거지? 스님방도 그렇고 어디 거기를 다 통해야지 갈 수 있는데 모를 수가 없는 장소인데. 게다가 권 씨는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수익자는 뜻밖에도 사찰 관계자였습니다. 얘가 도착했는 날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적인 살인, 보험 사기극이라 할 수도 있고요. 어머니는 절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범행을 후회한다는 입장. 때리시고 방치하신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살리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연락해요. 주지 스님은 운전자 보험은 신도 모두에게 들어준 것으로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도록 엄마를 사주했다. 이 소리잖아. 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험회사 다녀. 그래서 넣은 거야. 주지 스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스님. 사유입니다. 스님. 죽을 만큼 때린 거 전혀 모르셨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인 어머니는 지금도 절을 오가며 법적 대응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오늘 새벽 부산의 절반 가까운 지역에 긴급 재난 문자와 함께 경보음이 발송됐습니다.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경보였는데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다른 지역구 주민들까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보가 울렸을 땐 이미 불이 꺼진 뒤였고 발송 기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25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쯤. 놀라 잠을 깬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난리 났죠. 완전 다 났죠. 다들. 나중에 제가 금방 제 머리에 불꽃이 막 날라들었어요. 새벽 2시 58분. 긴급재난 문자와 함께 40데시벨의 강한 경보음이 부산 곳곳에서 울렸습니다. 불이 난 수영구는 물론 인접한 남구와 해운대구, 멀리 떨어진 금정구 일부 주민들까지 깜짝 놀라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경보음이 울렸을 땐 불은 이미 꺼졌고 게다가 4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기가 엄청 울어가지고 저도 놀래고 그래서 아기 다시 재우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차 47대가 출동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모든 상황이 부산 화재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수성구청은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의 주거나 뭐 그런 내용은 잘 안 보내거든요. 행정안전부는 테러나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의 상황에만 긴급 재난 문자와 함께 경보음을 울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산불, 산사태 같은 비상 상황 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됐는데 상황 판단에 따른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좀 상황을 갖다 좀 현장 파악도 좀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 판단해서 해라 이랬는데 상황 판단을 갖다 좀 강하게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 밤낮 없이 울려대는 긴급 재난 문자.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9,977건을 발송했는데 작년 한 해가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발송한 건수만 이렇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예읍의 한 슈퍼마켓에 강도가 들어서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 붙잡힌 동네 청년 3명이 살인범으로 몰려서 길게는 5년이 넘도록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 이후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이들에게 국가와 담당 검사가 모두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잔뜩 겁먹은 세 청년. 1999년 겨울 동네 친구였던 이들은 난데없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경찰의 강압 수사 뒤 이들에겐 삼리의 슈퍼마켓 3인조 강도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현장 검증 때도 수시로 뒤통수를 맞아가며 시키는 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너가 머리 받쳐줘야지. 그렇지. 네가 뭐 팔 닮았잖아 근데. 묵는신중에. 아 네가 한 달을 해봐 임마. 자연스럽게. 이놈새끼들 탤런트 되기나 틀렸구만. 길게는 5년 넘도록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진범이 나타나 자백까지 했는데도 담당 검사는 모른 채하며 사건을 덮었습니다. 17년 만에 재심으로 받아낸 무죄. 18에서 20살이었던 청년들이 누명을 벗었을 땐 이미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아빠도 좋아하실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이들과 피해자 가족 등 16명은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모두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의 직접 책임도 물어 배상액 중 3억 5천여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똑같이 한 피해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검사하고 형사들한테 너무 그 미운 마음이고. 하지만 최 변호사는 도리어 자신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그쪽이 소송 전략이었죠. 근데 너무나 황당했죠, 사실. 책임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이 사람들이 범인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황당해요. 당시 1계급 특진까지 했던 경찰관과 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전략을 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를 미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육자회담 같은 형식이 부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 8개월 뒤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협상은 허무하게 결렬됐습니다.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8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북미 양측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사진 찍기용 만남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새로운 대북 전략을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하노이 회담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걸로 보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핵 문제, 특히 제재와 관련해 동맹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re-engaging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as well as with China and Russia, particularly to push for their respect of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i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즉,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대북 제재망을 바짝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대통령과 국무장관 같은 높은 수준의 관여가 있을 거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과거 육자회담보다 격을 높인 다자협상도 예상됩니다. 다자협상이 해법일 수 있다는 발언은 정보 당국자에게서도 나왔습니다. Keeping China as a stakeholder, coordinating closely with Seoul and Tokyo,
leveraging Moscow, which can be very useful at six-party talks at times.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전략이 북한을 더 압박하는 것일지 육자회담 같은 협의체 제안일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다만 제재를 하든 대화를 하든 앞으로는 미국 혼자 나서진 않을 거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의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는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의 기지로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로가에 세워진 순찰차와 구급차들, 그리고 급하게 달려가는 구급대원들. 사람들은 일제히 구급대원들이 달려가는 곳을 바라봅니다. 사고가 난 걸까요? 신고자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해서 비명을 많이 지르시면서 이때 순찰차가 방향을 틀어 자리를 떠납니다. 지난 21일 오전 인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임재찬 경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도로 경계선을 넘어 멈춰 있는 상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할 방법을 논의하는 그 순간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이 다시 움직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차량이 도로로 내려와 역주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차량이 움직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순찰차로 대응해야겠다. 순찰차로 먼저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불과 100여 미터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달려오고 있는 위험한 상황. 임 경장이 내린 결정은 순찰차로 차량을 막자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선 차량. 어떻게든 이 사고를 막아야겠다라는 다시 이동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했는데 순찰차만 파손되고 멈췄구나 안도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임 경장의 기지로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고 더 큰 피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도 돋보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허용해 주시고 또 위험하지 않게 옆으로 우회해서 며칠 후 운전자 가족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는데요. 건강하단 말에 안도했습니다. 순찰차가 파손되더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가장 먼저 생각든 거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언제라도 이렇게 맡겨진 사명에 넉넉하게 감당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태양광과 더불어 탄소 없는 사회를 이끌어갈 또 하나의 에너지원, 풍력 발전입니다. 최근 풍력 발전은 육지를 벗어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고 있고 크기도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세운 거대한 바람개비들은 순풍을 받을 수 있을지 지구환경팀 김민욱, 김미희 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격포항에서 배를 타고 30분. 서해바다 한가운데에 줄지어 서 있는 거대한 풍력발전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년 전 준공된 서남의 해상풍력 시범단지입니다. 설비 용량 60메가와트, 약 5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해수면에서 약 100m, 날개의 지름은 130m가 넘습니다. 모두 20기가 세워졌는데 각각의 발전기는 800m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해상 변전소와 해저 케이블을 거쳐 10km가량 떨어진 육지로 보내집니다. 풍력발전소, 그중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 짓는 해상풍력단지가 재생에너지의 큰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설할 예정이거나 계획 중인 풍력발전단지의 총 발전 용량은 32.5기가와트. 이 중 약 70%인 23기가와트는 해상풍력입니다. 원전 20기를 훌쩍 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특히 전북과 전남 등 우리나라 남서부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육지에서 더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배처럼 떠서 작동하는 부유식 풍력발전기도 건설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주민들의 수용성 측면에서 향후에는 많이 보급이 될 것이라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일거나 안개가 끼면 발전소를 짓기도 어렵고 정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풍력발전소가 먼 바다로 나가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과 경제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곳은 백두대간 등 산악지역과 해안지방입니다. 그러나 산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짓기 어렵고 숲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환경 논란이 커졌습니다. 해안지방에 짓는 풍력 역시 인근 주민과 어민들,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거대한 발전기 주변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고래 등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준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큰 수중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교란을 당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새들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전남 영광군 백수읍을 찾았습니다. 이곳 해안과 인근 해상에는 50기가 넘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섰습니다. 발전기 주변에 새들이 보입니다. 길쭉한 부리 끝이 주걱처럼 널쩍한 저어새류입니다. 한국물새네트워크는 지난해 저어새 한 마리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풍력발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져 풍력발전기 회전량이 늘수록 점차 발전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동해안에도 수천 대의 풍력발전기가 서 있는데 서해를 오가는 저어새들이 풍력발전기의 거대한 숲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도 뚜렷이 관찰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갯벌과 어민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연안을 피해 풍력발전단지를 지어야 합니다. 해상풍력은 경제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대규모 단지를 건설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풍력자원 지도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조금만 나가면 온통 붉은색, 즉 바람이 강하게 불어 풍력자원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풍속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육지보다도 훨씬 더 균일하고 좀 좋은 바람의 질이 조금 좋은 경향을 보입니다. 해상풍력단지 등 재생에너지를 토대로 정부는 30년 안에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정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 제주도를 보면 미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실험장, 제주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주도 한경면 해안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바람개비가 늘어서 있습니다.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제주의 풍력발전단지는 어느새 22곳으로 늘었고 가동 중인 발전기의 수는 120여 기에 달합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6%로 전국적인 보급률을 크게 웃돕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의 주력은 풍력으로 태양광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계로 볼 때 3단계에 해당됩니다. 3단계 이상인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3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를 지금보다 8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모두 2,300메가와트, 원전 2기 용량을 건설할 예정인데 그중 해상풍력이 육상보다 4배나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육지보다 몇 발짝 앞서가는 제주는 새로운 문제점도 앞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용 해상풍력이 들어선 제주 탐라 해상풍력단지. 30메가와트 설비 용량으로 1년에 2만 4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 중이지만 지난해 43번이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기존 화력발전소와 육지에서 공급되는 전력에다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초과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공급량이 넘치면 전력망에 부담을 줘 전자기기가 망가지거나 심할 경우 정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을 줄여야 하는데 가장 손쉽게 끌 수 있는 게 풍력발전이라서 풍력부터 끄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바람이 잘 불면 풍력 발전의 전기 생산량은 늘지만 바람이 멈추면 발전은 멈춥니다.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어 초과 수요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전력 수요가 급감하며 풍력 발전기를 세운 횟수가 77번으로 급증했습니다.
육지에서도 지금 이렇게 해상 풍력을 많이 만들고 태양광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출력 제한이라는 것이 똑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력 발전 비중이 큰 육지의 전력 개통 유연성은 제주보다 사정이 더 나쁩니다. 조만간 제주의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만 이렇게 건설을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전력 공급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전문가들은 LNG와 화력, 원자력 등을 재생에너지와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경직된 전력 거래 시장을 개편해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주도가 주는 교훈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인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삼권 분립을 어긴 초헌법적 기구라면서 반발했지만 헌재는 공수처 역시 행정부 소속 기관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 기구로 군림할 거라고 지난해부터 반발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는 위헌이라며 두 차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헌재는 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삼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데다 굳이 따지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 소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업무도 원래 행정부의 일이고 처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지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만 별도 수사기구를 둔 것이 이들을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권력형 부정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도 크다며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본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한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수사 대상인 점도 같은 이유로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또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을 어겼다는 지적에는 공수처 소속 검사도 충분히 권한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조직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선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사건을 고를 수 있고 피의자로선 수사기관이 바뀌어 방어권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수의 위헌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자, 이렇게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일단락된 직후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실무를 총괄할 공수처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면서 검사 없이 판사 출신으로만 공수처 지휘부가 구성됐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온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첫 공수처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 부회장인 여 변호사는 영장 전담 판사로 3년을 근무했고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도 2년을 역임해 형사법의 발단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검찰의 수사, 특수사건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처장은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도 여 변호사를 향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지휘부가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초 차장 후보를 여러 명 제청할 거라고 했던 김 처장은 여 변호사 외에 검사 출신 1명을 포함한 인사 검증을 거쳐 단수 제청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한창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가 당장 수사를 벌일 상황도 아닌데다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도 이첩 요구권이 처장 마음대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면밀히 검토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군대를 다녀온 뒤 1년에 한 번씩 받는 예비군 훈련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비군 훈련 역시 양심에 따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윤수한 기자입니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남모 씨는 전역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습니다. 총을 들지 못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고 잇따른 훈련 통보마저 모두 무시했습니다. 결국 예비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 1, 2심 법원은 양심의 자유도 국가 안보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도 총기를 쓰는 등 군사훈련이 포함된 병역의 의무이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훈련 거부라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별도 기소된 다른 두 사람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왜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그러느냐, 왜 갑자기 무기를 못 들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현역으로 군복무를 했더라도 나중에 종교 등 신념이 바뀔 수 있다는 사정까지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변했다는 것 자체로 너는 양심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이번 판결이 얘기한 게 아닌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그 대상이 예비군으로까지 확대된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확립된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교정시설 등에서 병역을 하는 대체 복무제가 지난해 시작됐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역시 교정시설 등에서 4일간 근무하며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인문께서는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나그네 새에 있었는데 이 해안 사구에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최대의 해안 사고였었는데 지금은 소형 사고로 축소되어 버렸죠. 원래 물가 이렇게 날리면 이렇게 뒤에 쌓여야 되는데 쌓일 데가 없잖아요. 시멘트니까 도로 만들어 버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섬처럼 만들다 보니까 염색물 생태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번식하는 데가 이런 해안 사고인데 이게 줄어들면 이제 흰대사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이런데 이렇게 번식을 해요. 이런데 이런 쓰레기 바로 옆에 이렇게 사람, 차, 이런 것들 이런 방해 때문에 최근에 이제 번식을 안 하고요.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부산시장 후보의 긴급 회견 내용은인데 이현주 예비 후보가 오늘 아침에 긴급 회견을 열었는데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저녁 이 후보가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취재진이 몰렸는데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지금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발표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용기를 내서 현실과 싸워 나가는 게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급하게 예고될 때만 해도 무언가를 큰 게 터뜨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예, 저희가 좀 길게 이 후보의 발언을 들려드린 것도 그런 애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딱히 긴급이 붙을 만한 내용은 잘 안 보입니다. 네. 특히 최근 부산시장 후보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른바 네거티브 공세까지 이어지던 상황이라 긴급 회견에 더 관심이 쏠렸던 건데요. 최근 이를 예고한 발언들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내용들은 서로 얘기를 못하고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박형주 전 의원에 대한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 그 정도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실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다들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 만장일치로 박형준, 이현주 전 의원 등 6명으로 갈등을 보이는 모습도 있어요. 공관위하고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요. 너무 소문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 후보의 비위를 폭로할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한층 띄워놓고 정작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번 회견이 얼마나 긴박하게 준비됐는지는 여러 곳에서 감지됐거든요. 네. 어제 회견 안내 문자만 봐도요. 부산시장을 시당으로 잘못 쓰거나 뭐 시간과 장소도 헷갈리는가 하면 언론이 보낸 보도자료에도 지문이라고 하죠. 드라마 대본에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지도하는 내용 같은 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건 실제 발표문이 아닐 거다라는 예측들을 했던 건데 실제 회견장은 어땠는지 잠깐 보시죠. 네.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언주야, 우리 부산도 싱가포르같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 말씀을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등장한 내용하고 전혀 별개인 문제가 등장했어요. 예, 이 후보가 언급한 선거 자금 관련 내용 때문인데요.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선거 조직이란 것은 곧 돈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론 조성을 해야 하는데 한 달에 좋게 수억씩 들어갑니다.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공짜겠습니까? 자, 이 후보가 언급한 한 달에 수억 원씩 여론조성 자금이 들어간다거나 불법 자금을 받게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곧바로 불법 정치 자금의 실체를 밝히라며 공세를 폈고요. 이 후보는 회견의 핵심은 신공항을 만들자는 건데 말꼬리를 잡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고요. 이현주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네. 신공항 문제를 오늘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가덕도 신공항은 야당 내에서도 경북, 경남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이번 이 후보의 회견으로 당내 갈등만 표출시키면서 신공항을 두고 분열된 야당이 민주당과 협력하는 이런 이상한 구도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부산 민심이 술렁이면서 당장 내일은 민주당 지도부가 다음 주 초엔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행을 택한 것도 이런 여론을 감안한 행보로 보입니다. 자, 긴급한 내용 없이 긴급하게 회견을 했다가 오히려 당 안팎으로 정쟁거리만 만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보통 40살 넘어까지 프로에서 뛴다고 하면 스타급 선수들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몸소 증명해낸 선수가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올해 41살의 현역 최고령 포수 이성우. 프로 데뷔도 27살로 늦었지만 단 한 번도 주전으로 뛴 적이 없을 정도로 야구 인생 역시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스타들이나 뭐 인터뷰 요청이 많고 그런데 또 MBC에서 저를 취재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의아했고. 백업 포수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지만 39살에 데뷔 첫 끝내기, 40살에 데뷔 첫 만루 홈런을 기록하는 등 야구 인생의 후반부를 최고의 순간들로 장식했습니다. 명예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할 거다 했는데 30대 초반 좀 넘어가면서 저를 좀 인정하기 시작했죠. 백업 잘하자. 잘해서 야구를 오래 하자라는. 매해 다음 시즌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감. 그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가족입니다. 방황하고 그럴 때 쓴소리로 많이. 그래서 와이프 제 핸드폰에는 독설가라고 돼 있거든요. 네, 독설가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하고 그런 모습 보면 존경스러워요. 정말 남편이지만. 준이는 아빠 야구 계속 했으면 좋겠어? 아빠 TV 나오고 그러니까 좋아요? 팀 동료 박용택과 정근우는 떠났지만 이성우에게 찾아온 진짜 마지막 1년. 마음가짐은 언제나 그랬듯 똑같습니다. 경기에 나간다면 그 경기가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고 한 경기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걸 야구장에서 쏟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이성우 하면은 그냥 야구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정말 열심히 했던 선수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하고도 조금 찜찜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네덜란드 리그입니다. 헤더 선제골에 호날두의 호우 세리머니까지. 이 선수 오늘 머리 느낌이 좋아요. 비슷한 위치에서 또 한 번 헤더골에 이번엔 슬라이딩 세리머니. 그리고 또 한 번의 찬스에서 절묘한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이걸 노린 건 아닌가 봐요. 세리머니도 생략하는데요. 그리고 떠오른 생각. 오늘은 머리야 머리. 결국 머리로 4번째 골을 꽂아 넣고 기분 좋은 양팔 세리머니를 선보이네요. 해트트릭이 찜찜하다면 네, 한 골 더 제대로 넣으면 됩니다. 이번엔 유로 농구입니다. 석점슛을 얻어맞고 역전을 허용한 잘기리스. 남은 시간은 3초인데요. 2명 사이를 뚫고 슛! 들어갑니다. 짜릿한 버저비터. 이것도 행운이 따랐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은 짜릿함을 넘어 아찔한 도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굴뚝 등반.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무서운데 끝까지 오르는 선수들 정말 대단하네요. 그나저나 내려올 땐 어쩌죠?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NBA에서 나온 환상적인 더블 클러치입니다. 엄청난 채공력에 멋진 동작까지 묘기가 따로 없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눈보라에 이어서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주와 강화 등지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 지역 1월 관측사상 역대 가장 강한 바람입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대관령의 최저기온은 영하 19도, 서울도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찬바람 때문에 실제 거리에서 느끼는 추위는 영하 20도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주된 눈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서해상에서는 계속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내륙에 3에서 8, 지리산 부근은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더 오겠고요. 충남과 전남 해안에도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내일 출근길에도 길이 상당히 미끄럽겠습니다.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전국의 육상과 해상에서는 온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5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로 중부지방은 내내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